자, 45쪽 한번 펴보실래요? 45쪽. 그래서 인도의 명상 문화와 귀족. 귀족이 그러니까 철학의 주체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귀족이냐 안 그러면 조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먹고 살기 편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사고 차이는 뭘까요? 돈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좀 자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나 인도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봐봐, 그냥 막 지학스럽게 많잖아. 그런데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 하듯이 진짜 얘기가 많은데 돈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양반이. 참 안타깝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후대를 보고 그런 얘기를 딱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 제 지도 교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교는 너무 경전이 많아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찾아도 한 수레가 나오고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찾아도 한 수레가 나온다. 그 정도로 얘기가 많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신도한테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참 안타깝지. 그래서 스님들이 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기껏 하는 게 이제 불상 소매업, 불상을 도매로 띄워와 가지고 소매로 팔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 지내고 이런 거 하던데 인도에는 재 없었죠. 그런 재는 유교 문화적인 거잖아요. 물론 인도에도 기본적인 추모 의례는 있었어요. 그리고 조령제라고 해서 돌아가시자마자 뭐 이런 추모, 우리식으로 말하는 사무제 같은 거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식의 뭐 49제를 지낸다거나 이런 식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게 확대되고 발전하는 거는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 유교에서 뭐 계속 저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난한 사람이 철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두 종류로 갑니다. 하나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공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자. 정치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치 쪽으로 가까우려고. 공자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자 어머니가 시바지로 들어갔어요. 안징제라고 하는 분인데, 공자 아버지는 숭냥을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상사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급 이렇게 군인, 그러니까 상급 군인 말고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하급 군인, 그런 무장 쪽이었었고, 그리고 장군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숭냥을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도 있어요. 맹피라고. 근데 그게 전륜발이었거든요. 전륜발이 소아마비 같은 거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소아마비가 됐는지, 안 그러면 진짜 뭐 약간 어렸을 때 사고 같은 게 나서 약간 절게 됐는지. 근데 절면, 다리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제사의 제주가 되지 못합니다. 여성도 제주가 되지 못하고, 유교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정신과 육체는 결합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장애가 있으면 정신에도 장애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걸 심신이론론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는 쪽이 있고 심신이론론을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면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문제가 있어도 정신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신이론론을 주장하면 육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거나 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영혼이 밖으로 나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컴퓨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챗 GPT 뭐 이렇게 해갖고 언론에 많이 나와요. 인간을 싸대기를 때리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구라를 쳐요. 이 자식이 이제 구라나 이런 창의적인 영역은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구라를 칩니다. 구라를 치는 인공지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걔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고 하는 그 한계 밖을 벗어날 수는 없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밖을 벗어나도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인공지능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유교적 관점이에요. 유교적 관점.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붙어 있다. 정신과 육체는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장애인 차별이 심했고 집에 장애인이 있거나 이러면 숨기기 바빴죠. 오늘날은 서구적인 심신 이원론의 관점에 의해서 장애인을 봐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장애인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병신이라고 했었고 이유 없이 놀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뭐 돌멩이 같은 걸 던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에도 두 종류의 장애가 있죠. 선천적 장애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거는 결핍으로 태어난 거고, 그리고 후천적 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상이용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쟁을 겪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극인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몸이 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장애인들을 보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그리고 물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장애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구분되지 않으면 장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들이 거의 뭐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는 거의 없어졌고 후천적 장애들은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는 정신과 육체가 다 결핍된 사람,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그것뿐만이 아니고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이게 예전에 칠사악동이 팔사악동이 이게 사람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약간 모질른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매회 같은 거 놀릴 때도 뭐 팔사악동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부족한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조금 일찍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은 아마 그거보다 더 빨리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처리가 돼서 다 생존을 할걸? 맞잖아요? 과학이 더 발전하면 더 그렇겠지. 그래서 뭐 산모에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임신해갖고 몇 달 안 지났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모가 위험하게 됐어. 그러면 뭐 지금 요즘은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땡겨지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 뭐 한 2달 됐어도 애가 충분히 돼요. 뭐 예전에는 아무리 안 돼도 6개월은 돼야 돼요. 뭐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뱃속에서 다 채워갖고 나오는 애나 안 채워서 나오는 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일찍 태어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에너지를 부모로부터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지나서 나오면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논문 쓰고 있는 범일국사도 어머니 뱃속에서 13달을 태어났다. 뭐 17달을 태어났다. 16달을 태어났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뭐 사실은 아닐 걸로 보는데 임신과 관련돼서 내가 언제 임신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예전에 많아서 나오는 착각이거나, 안 그러면 유산과 임신이 반복되는 경우였거나, 이렇게 이게 개월수 차이가 많이 나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됐다가 또 빨리 재임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늦게 시집을 가니까.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일찍 이렇게 하니까 일찍 결혼하니까 임신도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유산도 오히려 잘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면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노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뭐 80살에 태어났다는 동네 그런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대. 야 엄마는 무슨 죄냐? 80년 동안 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게 뭐 사람인가. 그리고 엄마가 오래 못 살았으면 태어나도 못하고 죽어. 근데 왜 그런 구라를 치느냐? 오래 있었으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뛰어난 능력자가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체하고 정신이 동아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고. 유교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바른 그러니까는 뭐랄까 각 잡힌 거, 그러니까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돼. 그게 불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처님들은 언제나 자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좌우가 동형이야.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 똑같아. 데칼코마니 같아. 그런데 인도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심신이원론이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풀어헤쳐서 이렇게 자빠져 기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수월간음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하는데 굳이 각 잡고 생각할 일이 있어? 이건 심신이원론. 육체하고 정신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육체가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정신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계속 그런 거 했잖아요. 짝다리 어른 앞에서 짝다리 짚지 마라.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너는 자세가 그게 뭐냐? 밥 먹을 때도 반듯하게 해라. 이런 거 계속 교육을 받는 게 그게 유교적 교육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신체가 올바른 게 결함이 있으면 장애면 정신도 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지. 그래서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도 장애이기 때문에 제주로서의 역할을 못해. 올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징제라고 하는 씨바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를 들여가지고 그 밑에서 태어나는 게 공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임신했을 때 공자를 임신했을 때 안징제가 공자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집에는 나이 많은 어머니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본처도 있었고 그 아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다 큰 공자 어머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자식인데도 더 많아. 아버지는 한 60 정도 되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안징제는 한 16살. 뭔 뜻인지 아시겠죠 대충.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대충 상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디 저 동굴에서 그게 이제 부자동이라고 지금도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찍 나중에 이제 죽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어요. 부자동이라고 중국에 가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떨어지는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분적으로 뭐 쌍놈이냐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출세 욕망이 있고 그래서 계속 정치적으로 그래서 유교가 정치 철학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용적이 되고 권력자에게 뭘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교하고 그러니까 인도 철학하고 히랍 철학은 철학의 주체들이 대부분 귀족이에요. 귀족이다 보면 먹고 살 게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정시 철학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순수 철학으로 인간의 정신은 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인간은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때 처음 출가하셔서 깨닫기 전에 빈비사랑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나옵니다. 빈비사랑이 이렇게 누각에 올라서 탁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인도는 더우니까 저쪽에서 사람 수행자가 하나가 지나가는데 뭔가 비범해 보이더래.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모시고 와라 이렇게 불렀어. 그게 부처님이었습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빈비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상당히 비범해 보이는데 때려치고 내 밑에서 벼슬을 살 생각이 없느냐, 관직을 살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깨닫기 전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포기를 했는데 당신 내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그래도 왕자였는데 그걸 포기했는데 네 밑에서 내가 벼슬을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굉장히 재밌어. 멀미 같은 거에서 토해봐. 그걸 다시 먹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 내 뱃속에서 나오는 건데 토해놓으면 내 거 같지 않아.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힐랍 철학하고 인도 철학의 특징이 그런 쪽에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인도에서 유럽까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그 사람들은 아리안족 계열이에요. 정신적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심신이원론에서 정신과 육체 중에서 정신을 그거보다 높게 봐요. 정신적 가치를.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유럽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여행하다가 돈 떨어지면 길에다가 그냥 갑자기 악기 뚜껑 같은 거 열어놓고 지가 연주를 해요. 그러면 그 뚜껑에다가 돈을 얼마씩 줍니다. 던져줍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연주한 걸 듣고 내가 마음이 흡족해졌어. 나는 네 소리를 듣고 행복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정신적 가치 측면이 내가 무언가를 너를 통해서 향유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질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질에서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공연을 보고 충분히 뭔가 감동을 받았어 라고 생각해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하철에서 저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안 좋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대학로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행위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봐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 우리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를. 그리고 절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기부라는 게 없어요. 절은. 그러니까 절에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뭐 기부금을 끊어주세요. 그런데 기부금은 정확하게 뭐냐면요, 복전함에 넣은 것만 기부금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가성. 기도를 붙였어요. 야, 판매한 거잖아. 그거 판매한 거잖아. 그게 네가 기부한 거야? 49제를 지냈어요. 네가 물건을 산 거야. 제품을 구매한 거라니까. 연등을 제가 달았잖아요. 네 거 달았잖아. 아니 봐봐, 한번 생각을 해봐. 기부금이 없다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동아시아가. 왜? 정신적 가치가 아니고 육체하고 정신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동아시아에는. 그게 동아시아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이유고,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개똥밭에 걸려도 이승이 났고 억울하면 출세하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출세해라.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이게 동아시아가 외부 세력을 침탈하지 않고도 자본주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게 계속 이렇게 출세주의 현실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생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그거 있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에서 벤처기업 같은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많이 벌었어. 머리가 좋아서. 그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50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대는 한창이다. 현역으로 뛸 때.
아니 사업 같은 거 할 때 얘기해요. 50대 한창이다 이렇게 하는데 걔네는 50 전에도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충분히 벌 만큼 벌었고 나는 내 가족과 생활을 즐기고 싶다. 이게 은퇴 이유예요. 우리는 가족과 생활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가족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때려친다.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가치냐 물질적 가치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 중에 뭘 보냐면 정신적인 거는 됐고 물질적인 것 중에서 정치를 봅니다. 그래서 목사도 정치하려고 환장하고 나서지. 아니, 그런 생각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왜 짓거나 하지 정치까지 하려고 저렇게 뭐 당을 만드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해? 도종환 씨 이런 분들 보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 작품이 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장관 시켜준다니까 낼름 가잖아. 시인인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교과서에서는 다 빠집니다. 네, 교과서에서는 빠집니다.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작품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장관이 시인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정치 쪽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교수하다가 예전에 그 정운찬 총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서울대 총장도 하고 다 했는 괜찮은 분이잖아. 정치판에 가서 완전히 뭐 저렇게 됐잖아. 근데 그쪽에서 부르면 바로 갑니다. 교수들 바로 갑니다. 진짜요. 다 옆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가 최고인 거야. 이 동아시아에서는 종교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정치판하고만 연결되면 그쪽이 최고 가치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은 선진국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정치적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정치가 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게 전국 술안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북유럽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선진국 이런 데 지네 나라 총리 대통령 관심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전 국민이 관심이 있어. 그런데 개판이야. 아이러니하게도 걔네는 실제로 국민이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마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문광부 장관 이러면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 아세요? 아니 그냥 몰라. 그냥 장관이 누가 있겠지. 비어 있지는 않을 거니까. 뭐 기획재정부 장관 누군지 모르지. 그냥 총리 정도 알지. 아니 그렇지 않나요? 총리 정도 알고 뭐 이렇게 알고 장관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대통령급도 그 정도 인지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 얘네. 예. 근데 어쩌라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돈의 팔촌을 다 따져도 정치인도 한 명도 없어 그 집에. 그런데도 술만 먹으면 그러면 얘기를 해. 그걸 언제까지 하냐? 명절에도 해서 싸워요 집에서. 아니 무슨 뭐 누구를 지지한다는 지가 지지해봐야 그 사람이 알도 살도 못해. 근데 그걸 자기 가족하고 싸워 하고 집에 가뿐다니까. 아니 그런 집들이 있어요. 종교 얘기를 하면 그만큼 싸우느냐? 안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근데 정치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그 당 가입자고 되게 친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나 누구랑 아주 친해. 우리 계속 밥 먹는 사이잖아. 카톡 보내면 바로 받잖아.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따도 한 놈도 없어. 그 집에 뭐 국회의원이고 뭐가 한 놈도 없어. 근데 피를 토해. 그러다가 가족하고 싸워. 형제하고 싸워. 형제하고. 그러다가 빈정상해서 집에 간다니까. 이거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죠. 그러면 그렇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나라 정치가 뭐 선진국이어서 잘 되느냐?
웃기고 있네. 근데 한편 일본을 보면 일본 더 웃기지. 여당이 안 바뀌어. 세상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 아니 민주국 가면 우리나라처럼 뭐 치고받고 싸우든지 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걔네는 계속 야 이게 민주냐? 이런 생각이 나지. 그래서 중국이 아마 더 발전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유교 문화권의 특징은 정치가 너무 비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한 가족에 모였어. 그러면 뭐라고 중재를 또 겁나 무식한 중재를 합니다. 다 그냥 착하게 살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회통을 쳐요. 야 그렇게 다 똑같은 거면 왜 여러 개가 있겠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뭐 여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고 뭐 수영장 갈 때 입는 옷이 다르고 결혼식 갈 때 입는 옷이 다르고 다 그렇게 옷이 달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입으라고 입는 옷이야. 이게 무슨 쌉소리인가 싶지? 그런데 그걸로 크게 극단적으로 싸우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양보해도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 종교를 동시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뭐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누가 종교를 바꿨어요. 그러면 그게 유명인이 종교를 바꾸면 그게 언론에 나와.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박쥐지. 아니 기독교인인데도 그냥 절에 이렇게 하면 입장료 끊고 들어와. 그냥 이렇게 밖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또 뭐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럼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 아주 색깔이 강한 사람들 외에는 그냥 뭐 거기 하면 그렇게, 여기 하면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도 종교 구조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도 크게 혼란스럽지 않은 게 되게 재밌잖아. 불교에서는 49일 지나면 영혼이 윤회를 했는데 유교식 개념이 있으니까 3년상을 해야 되겠고 야 갔는데 뭘 더 해. 서로 안 맞아.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양수겹장으로 하면 뭐 좋은 게 걸리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뭐 좋다 하는데 뭐 큰 돈 안 들면 그냥 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게 이제 반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비중이 낮다. 정치면 박터지게 싸웁니다. 정치면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예 쩌리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쩌리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든지 무하마드라든지 안 그러면 예수라든지 이렇게 약간 못 배운 사람들, 아예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천민이다 이러면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예수는 예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의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간섭기 고려 사람 그거보다 미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자치였었고 우리는 자치였었고 그래서 독립국이었죠. 그래서 원이 간섭을 한다고 해서 간섭기인 거예요. 일제 강점기는 강점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 밑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힘이 없어. 주권이 없을 때고 우리나라에서 주권이 없을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제 강점기, 한 번은 미군정 시기. 주권이 없었어. 그리고 원 간섭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원의 간섭만 받는 거지 우리는 독립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지지 않았어. 무너지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 태어날 때 저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났지. 로마 밑에 있었지. 먹혔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걔네 전체를 그냥 노예로 봐도 돼요. 그래서 그냥 예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자를 쓰거든요. 예민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맞아. 그 당시 유대는 예민이었어. 로마의 예민이었어. 이렇게 하거든. 근데 걔네는 예수는 천민이었어. 이러면
되게 싫어한다니까. 야 똑같은 말이야. 야 똑같은 말이야. 야 똑같은 말이야.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그런 경우는 공자는 당시 자신 스스로 극기하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바꿔나가서 결국은 대사고,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지. 소년 가장에서 시작해서 인간 승리입니다. 공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공자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무덤 봉분 만드는 예가 나와요. 무덤에 봉분을 최초로 만든 게 공자입니다. 이거 최초로 만든 게 공자예요. 공자 가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 진짜 슬픈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공자 가어가 워낙 뒤에 만들어진 책이라서 이거 딱 만들었는데 중국은 가보시면 다 평야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두둑하니까 글로 벼락이 떨어져서 관이 튀어나왔어요. 벼락이 떨어져. 오라의 공동묘지 이것처럼 무덤이 깨지면서 관이 삐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같은 사회에도 어디 뭐 홍수 같은 거 태풍 불어가지고 공동묘지가 쓸려 나가면서 아버지 관이 튀어나왔어요 이러면 미칠 것 같은데 공자 시절에 그게 진짜 눈깔 뒤집어지겠지. 조선시대 걸렸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자가 그때 개탄하는 예가 나옵니다. 이 봉분을 쌓은 게 너무 평야라서 원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평야에다가 성물을 쓰거든요. 묘비 같은 거. 그런데 공자는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는 씨바지였고 그 이제 산후조리 잘못해서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러다 이게 혼자서 이렇게 먹여 살리다가 애 키우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약간 이렇게 유머로 한 초등학생 정도 들어가고 이제 좀 그 정도 사춘기 정도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걸 무덤을 썼는데 그 성물을 살 돈이 없는 거지 애가. 그래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봉분을 만든 거예요. 이게 표시한 거예요. 표시한 거. 표시했는데 내가 세상에 안 하던 짓을 해서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그런데도 얘가 그러니까 봉분을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든 거. 스토리로 보면.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얘가 나와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누가 뭐 돈 드는데 어떻게 되겠으니까 사람이 영리한 거지. 그래서 공자 제자 중에 나중에 얘기를 해요. 공자한테 제자들이 뭘 물어보면 공자가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런 공부 말고 뭐 미장하는 일, 벽지 바르는 일, 하수도 뚫는 일 이런 걸 모르는 일이 없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알아. 맥가이버야. 그래서 선생님은 참 특이하십니다. 어떻게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까지 다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점점점이 나오는데 그 가로 열고는 알바를 많이 해서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한 거지. 먹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해본 경험치가 많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공자가 살아. 그런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요. 대단하지. 대단하지. 대사구가 요즘으로 말하면 한 법무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면 실세인데 장관 중에 유일하게 이름 아는 게 법무부 장관인 것 같은데 다른 장관은 누군지 모르겠고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데. 그래서 공자가 거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노예, 천민 출신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천민이야. 머리 좋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나마 조선 초에는 세종같이 영명한 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장영실을 뭐 대호군으로 임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면천을 시켜주는 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분이 이미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못 엎죠. 로마를 어떻게 엎어? 로마를 어떻게 엎어? 로마를 상대로 되겠어요? 그 당시 로마 전성기입니다. 시작하면 끝나요. 실제로 유대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아예 날려버렸죠. 그래서 유대의 대성전, 그게 예수가 그 환전소 있는 데를 다 판 뒤집어 엎었다는 그 신약에 나오는 그 대성전을 싹쓸이를 해버려, 다 털어버렸죠. 아예 싹 없애버리고.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유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진압군을 파견했고, 그 장군이 그 유대의 대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유대의 그 랍비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기 들어가면 벼락 맞을 거다, 신에게 노여움을 받아서 죽을 거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죽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들어가 봤더니 금은 보화가 지천으로 있대. 유대인들이 갖다가 1000년 동안 갖다 박아놓은 금은 보화가 지천으로 있대. 그래서 그걸 싹 긁어서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싹 밀어가지고 싹 털어버렸대. 그리고 성도 싹 밀어버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남은 게 지금 그 텔레비나 이런 데서 나오면 랍비들이 대가리 박으면서 기도하는 통고개벽이 남은 거예요. 통고개벽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그 돈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돈 갖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뭘 썼냐면, 그 돈이 건축비에 일부로 들어갔어요. 그게 콜로세움 만들었습니다. 지금 로마 하면 생각나는 그 콜로세움. 기가 막힌 거지. 신을 털어서 황제가 되고 콜로세움을 지어준 거예요. 이건 멋지지. 그러면 재앙을 받았느냐? 받긴 개뿔이 받아.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전성기였기 때문에 로마는 뭐 건드리면 안 돼. 최강입니다. 지금 미국보다 더 센 거야. 그래서 예수는 짱구를 굴린 거죠.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죽은 뒤에 보자. 죽은 뒤에 보자. 지금은 안 되고. 이거는 인정 못 하겠고. 왜? 내가 지금 천민인데,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천민인데, 그것도 로마에 예속된 유대인 중에서도 하층 계급, 하층 계급의 사람이야. 아버지가 목수니까 뭐 별로 지위가 높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판은 내가 인정을 못 하겠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판. 근데 이 판을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레닌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안 될 것 같아. 짱구를 굴리니까. 왜? 로마잖아. 로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죽은 뒤에 보자. 죽은 뒤에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는 사람은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노숙인이야. 그러면 노숙인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장만하고 뭘 잘해보겠다, 그런 생각 거의 없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먹고 살거나, 안 그러면 뭐 전쟁이나 이런 거 큰 거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왜? 반전의 기회가 생기지.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잃을 게 있느냐? 없어요. 전쟁이 나면 보통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중산층은 싹 무너지고, 중산층이나 평민들은 싹 무너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법니다. IMF 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있던 사람들이 걷었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맨 밑에 사람은 올라올 수 있는 새로운 변화수가 생겨. 어떻게 보면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도 그런 혼란한 전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올라오신 분이죠. 지금 같으면 뭐 초등학교 나왔어요. 뭐 올라오긴 뭘 올라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뭐 기회는 균등하게. 그렇게는 안 돼. 그건 진짜 비현실적인 얘기야. 이상적으로는 맞지. 하지만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는 완전 떨어지는 사람들은 혁명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은 상향을 생각하고, 공자.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도 있죠. 그게 무하마드죠. 무하마드는 아예 무력 혁명을 일으킨 거죠. 무하마드 아십니까? 그게 이제 돈 많고 명 짧은 과부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아주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무하마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잘 봐야지. 요즘 같으면 그것도 안 돼. 돈 많으면 대부분 명이 길거든. 죽을래도 뭐 갔다가 놓으면 살려오는데 자꾸. 그래서 이게 돈 많고 명 짧은 과부인가 이러고 했다가 지금 같으면 그 기다리다가 지가 먼저 죽어요. 지가 먼저 죽어. 그 이제 마누라 죽고 그 이제 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레닌이나 이런 것처럼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가 있는 거고, 폭동. 성공하면 대박, 아니면 많은 거고, 있고. 그 다음 예수처럼 이제 죽은 뒤에 보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게 말인가 뭔가 싶기는 한데, 죽은 뒤에 보자. 뭐 이거. 그리고 공자 같은 이렇게 약간 평민과들은 성공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돈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경전이 그렇게 많은데 신도한테 주기적으로 돈을 내락해라 이런 얘기는 안 했다고. 그게 부처님이 실수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살 때를 생각했었어야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유럽이나 인도 같은 데서 정신적으로 이 심신이원론을 믿어서 이렇게 정신적 가치를 높여보는 문화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정신을 말하는 사람들을 높게 봐서 후원이 많습니다. 후원이 들어와요. 정신적 가치를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없지. 판매가 있지. 우리는 물질적 가치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는 계속 판매 형식으로 발전해 왔고, 다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판매 형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봐봐, 내가 이런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다. 연불은 얼마만큼만 배우면 되는지 아세요? 연불은 가수랑 똑같아서 한 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두만강 김정구가 두만강 부르듯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거 연불을 한 번 익히는데 짧으면 3개월, 길어봐야 1년이면 됩니다. 다 외우고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재지내면 계속 재지내는 거 하지. 그거 뭐 얼마나 다른 걸 해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은 사람은 남 앞에서 쓰는데 최소한 박사라도 받으려면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 갖고 와야 돼. 노래는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그 프로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대가리를 굴려서 짜와야 돼. 맞죠?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 우리가 더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더 받을 것 같아? 그냥 속된 가치로 얘기해서 택도 없습니다. 저쪽이 더 많습니다. 연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그쪽이 더 많아요. 이렇게 모여서 봐봐, 이거 몇 명 없잖아. 이거 갖고 뭐 하겠어?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한두 번은, 몇 년은 열정으로 그 사람에게 양보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어느 정도는 갖춰주든지,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대우라도 해주든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술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돈도 안 되고 대우도 잘 안 해줘.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봐봐, 저 르네상스의 3대장 이러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다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은 하나를 만들면 진짜 돈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이 남아 있잖아. 우리는 석굴암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몰라. 왜? 대우를 안 하거든. 김대성이 만들었어. 김대성이 석굴암을.
만든 건 김대성이 아니고 누군가 그거를 예술가가 있었겠지. 김대성은 돈을 낸 사람이고, 맞잖아. 그러니까 르네상스 예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김대성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 역할을 한 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가는 누구야? 몰라. 왜? 관심이 없어. 대우를 안 하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쪽을 누가 하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남겨줄 때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저 바르셀로나 가면 걔 있잖아요. 저 건축가 가우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밀어준 사람이 구엘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돼. 이해가 됩니까? 누군가는 밀어줬겠지. 근데 우리는 뭐 잘해봐야 뭐 신윤복, 김홍도 그냥 쩔이에요. 우리 대우에서는 김홍도가 아마 어디 현감 정도 하고 눈에 들어서 그나마 저 정조 눈에 들어서 현감 정도 했을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뭐 대우를 해주느냐? 웃기고 있네. 대우는 무슨 개뿔이 대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그쪽은 당연히 안 돼.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대우 해주느냐? 안 되죠. 그럼 그쪽은 발전하지 않지. 정치적으로 왜 사람이 다 몰리느냐? 그쪽은 대우를 받거든. 국회의원처럼 욕먹는 사람도 없지만 국회의원처럼 대우받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안 가느냐?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것만 갖고 삽니까? 고우 같은 예술 정신을 가져야지. 야, 그런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고우가 대접받는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그 고우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 300점을 그리고 1점을 팔았어. 평생에. 그렇게 살면 여러분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지. 그런 생각 안 들어? 죽고 난 뒤에는 고우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보면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체가 평민이냐 귀족이냐 안 그러면 약간 천민이냐에 따라서 행동 방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